토니 베넷이라고 하는 네. 재즈 가수입니다. 한 90쯤 됐을 때 공연에서 내려오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연주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90세인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내도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자꾸 반복이 되니까 병원에 갑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죠. 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쭉 보고 있으니까 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반주만 하면은 네. 노래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마지막 공연을 준비를 하게 돼요. 레이디 가가와 듀오 앨범을 준비를 합니다. 문제가 녹음하면서도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랑 손녀처럼 지냈는데 이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021년 8월 3일, 그러니까 5일 이때 이제 공연을 잡게 돼요. 무대에 딱 올라가니까 멋지게 노래를 하고 가사 한 번 안 틀리고 손을 딱 뻗는 제스처가 있어요. 그것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레이디 가가 딱 무대에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서 레이디 가가라고 딱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숫자로 풀어보는 신개념 컬처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오늘도 한번 재밌게 진행을 좀 해볼 텐데 오늘 나오실 분 아주 흥미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음악들 많이 사랑하실 텐데 가수분은 아니고요. 그 음악, 특히 이제 재즈 음악이란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또 평론하시는 기자님을 좀 모셨거든요. 최근에는 구독자 30만 넘는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류희성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재즈 전문 기자, 예전에 이제 힙합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맞습니다. 우리 류희성 기자님은 네. 그러면 재즈의 혹시 매력은 뭡니까? 제일 큰 매력은 우리 기자님이 보실 때. 사실 재즈가 역사 10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재즈가 뭐다라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스타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규정할 수 없는 음악,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음악이 재즈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재즈의 역사에 보면은 새로운 게 등장할 때마다 이건 재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도 결국엔 재즈였던 거죠. 점점 재즈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 다 재즈화 시키는 게 재즈의 매력이군요. 뭐든지 흡수할 수 있고 뭐든지 아우를 수 있는 게 재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계신데 네. 거기는 당연히 수익이 안 나죠. 왜냐면 수익이 안 나죠. 저작자들한테 가야 되니까. 네네. 예전에 제가 음악 잡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네. 한국에서 재즈는 3만 명을 넘길 수 없다. 뭘 해도 3만 명을 넘길 수 없다라는 분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네. 1000명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3만 명은커녕.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이걸 유튜브 컨텐츠로 1000명을 한번 찍어보자. 1000명을 찍고 나선 채널을 삭제하겠다. 네. 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계속 커더라고요. 그래서 10,000명이 넘으니까 삭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명 되고 이제 30만 명이 되는데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가? 거기 이제 채널 분석하면 네. 구독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어떤 분들입니까? 좀 놀라운 게 네. 보통 재즈라고 하면 이제 중장년층이 그렇죠. 많으실 40, 50대 거라고 이상. 생각하시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60%에서 70%가 35 이하입니다. 그래요? 네. 저도 한 40, 50대 이상이 거의 한 7, 80 혹은 8, 90%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래 한 5년 사이에 유튜브에서 재즈가 확 뜨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즈 클럽 가는 게 되게 일상적인 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도 예전에는 뉴욕을 가야지 재즈 클럽을 가는 거였는데 이제 뭐 베트남을 가든 뭐 인도를 가든 어딜 가든 재즈 클럽을 가보는 게 약간 여행 국룰 같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재즈에 대해서 약간 뭐 편견일 수는 있겠는데 뭔가 이렇게 삶의 희노애락을 좀 어느 정도 겪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음악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진 않은 모양이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음악에 담아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음악에서 그런 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네. 대표적으로 빌리 홀리데이라고 하는 분이 빌리 홀리데이 들어봤습니다. 네, 재즈 가수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뭐 3대 디바 이렇게 부르는 분 중 한 분이거든요. 네. 근데 되게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약과 음주에 중독돼 가지고 나중에 일찍 요절을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라는 수식어가 붙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음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누구 제일 좋아하십니까? 재즈 가수. 재즈 가수 요즘에 사실은 젊은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두 분을 꼽자면 이제 웅사님. 웅산. 여기 또 출연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웅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재즈의 대중화를 굉장히 이끌고 또 한국 재즈 협회 회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나윤선님이라고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보컬리스트가 계신데 이 두 분이 이제 한국 안과 밖에서 한국 재즈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두 분이죠. 그 역시 뭐 또 제 편견인 것 같긴 한데 네. 재즈는 어쨌든 그 흑인들의 아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가 돼서 나온 음악은 맞는 거죠? 초기에는 분명히 그랬고요. 왜냐면은 그 100년 전에는 인종차별이 워낙에 심했고 네네네네. 흑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던 시절이어서 그런 게 음악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세계인의 음악이 된 재즈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재즈의 그 맛이 좀 안 나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말씀하신 유럽 재즈라든지 혹은 뭐 우리나라 재즈 가수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정서가 깔릴 수가 없잖아요. 네. 재즈의 어떤 제일 기본되는 게 혹시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일단 미국에서는 네. 약간 미국 정통 재즈가 아니면 조금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래미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나라의 재즈가 그 후보에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틴 재즈라고 해서 그쪽은 또 다른 파트가 있긴 한데 네. 그거 외에 뭐 유럽 재즈라든지 아시아권 연주자가 들어가긴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예 다른 재즈가 다 포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재즈, 아시아의 재즈, 아프리카의 재즈, 유럽의 재즈가 다 각색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재즈 이야기 그리고 숫자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볼 텐데 저희가 여쭤봤을 때 처음으로 재즈에 관한 인생 이야기 첫 번째 숫자가 95라는 숫자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네. 95는 95년생이십니까 혹시? 90년생입니다. 근데 95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95는 이제 어떤 음악가를 좀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토니 베넷이라고 하는 토니 베넷. 재즈 가수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 이탈리아 이민자 2세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어릴 적에 여의고요. 네. 그래서 자퇴를 하고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유럽으로 파병이 돼가지고 실제로 전선에서 소총수로 싸웠던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실제로 활동기는 뭐 한 30년 정도에 데뷔를 했다고 그래요. 30년. 네, 30년대. 네. 근데 실제로 첫 히트곡은 1951년 Because of You라는 팝송을 히트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50년대와 60년대 굉장한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를 대박을 치면서 네. 일약 스타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이제 60년대가 음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년대. 네. 왜 그렇죠? 60년대 대표적인 장르가 락과 소울인데 아. 이 음악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비틀스를 필두로 한 네네네네네. 영국 밴드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60년대거든요. 그때 이제 브리티시 인베이션이라고 해서 영국의 역습 뭐 네. 침공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러면서 락과 소울 음악이 치솟고 재즈는 당연히 내려가고 이럴 수밖에 없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토니 베넷은 60년대 중반까지는 인기가 있었지만 네. 후반 가면서 인기가 추락을 하고요. 뭐 70년대, 80년대 가서는 그냥 뭐 아무도 안 듣는. 그래서 음반사에서는 억지로 네. 인기 팝송 좀 불러라. 그래서 막 비틀즈 노래 막 부르고 그랬어요. 토니 베넷이. 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일이죠. 네. 내 후배들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불러야 되고. 장르도 다른데. 장르도 다르고 네. 그리고 또 팝송처럼 불러야 되고 재즈가 아니라 또 급기야 그것도 안 되니까 음반사가 재계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음반사를 차려서 하는데 또 잘 안 돼요 장사가. 네. 그래서 약물에 빠지게 돼요. 한 번은 이제 약물에 너무 취해가지고 거의 네. 사망 직전까지 가다가 아이고. 구사일생으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마약을 끊고. 그래서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형 극장에서 공연하던 가수였는데 아들이 프로듀서였습니다. 네. 매니저이자. 아들이 뉴욕에 있는 작은 재즈 클럽부터 노래를 시작하자. 다시 그 대가수를. 대가수를. 왜냐면 그 라스베가스 가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러면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니까 진정성을 보여주자. 진짜 재즈 가수라는 걸 증명하자라고 해서 재즈 클럽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때가 딱 맞았던 게 90년대에 가니까 아무도 재즈를 못 들어본 거예요, 젊은이들이. 신선하구나. 신선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LP 보면은 네. 신기해하잖아요. 어떻게 네. 이 판때기에서 소리가 나오나. 그런 것처럼 뭔가 힙하고 새로운 음악이 된 거예요. 예전에 스윙 재즈가. 그래서 90년대 다시 토니 베넷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당대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이 MTV 언플러그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MTV, 네. 언플러그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슈퍼볼 미국 그 미식축구 네. 그 마지막 경기 있잖아요. 네. 거기 하프타임 콘서트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당대 최고 스타만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뭐 마이클 잭슨 정도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공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나이대인 거예요? 그때가 이제 70에 다 된 거죠. 70 정도 됐을 때죠. 아이고야. 그래요. 대단한 일이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70이 지금 70이 뭐 그래도 노인이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 90년대 70은 진짜 노인 그렇죠, 진짜 그렇죠. 노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언제 음악을 그만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고 네네. 사실 그때까지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런 나이였는데 그러니까 그래미가 97년에는 네. 평생 공로상을 줍니다. 뭐 드릴만 하죠. 드릴만 하죠. 네. 근데 이게 그래미의 모든 상은 사실 미래를 보고 주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앞으로 더 잘할 거다.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상인데 네. 평생 공로상만은 과거를 바라보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다. 당신은 네네. 레전드였다라고 주는 상인데 딱 한 명만이 미래를 보고 있던 거죠. 토니 베넷이 인생 모토 중 하나가 배움은 끝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죠. 그때면 70이면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근데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에 이미 냈던 앨범 5장이 빌보드 재즈 앨범 차트 1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7장이 1위를 합니다. 와. 그리고 빌보드 전체 차트가 있거든요. 네. 앨범 차트. 그러니까 거기는 뭐 힙합, R&B, 팝 다 들어오는 차트예요. 네. 거기서 1위를 2번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한 90쯤 됐을 때 공연에서 내려오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연주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90세인데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내도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니까 병원에 갑니다. 설마.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죠. 네네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공연을 못 하게 됐죠. 그 2020년 그때겠네요. 그쯤이죠. 네. 그래서 공연을 못 하게 되고 이제 그쯤에선 누가 봐도 은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였어요. 공연도 못 하는 어차피 못 하는 거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쭉 보고 있으니까 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 말고는 이름도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그런데 하는 일 중 하나가 집에 피아니스트가 한 번씩 옵니다. 네. 그럼 그 사람이 반주를 연주를 하면은 노래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인데 반주만 하면은 네. 노래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도 까먹고 뭐 전화번호 네. 주소 다 까먹어도 다 까먹었는데 노래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90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이대로 끝날 순 없다. 네. 그래서 토니 베넷이 뭐 80세, 85세, 90세 때 다 앨범을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95세 때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연을 준비를 하게 돼요. 마지막 앨범도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전에 앨범을 같이 했었던 가수가 레이디 가가라고 있는데 네. 레이디 가가와 듀오 앨범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녹음하면서도 자꾸 이게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아유. 자꾸 못 알아보고 네. 그리고 같이 하는 연주자는 당연히 모르고 레이디 가가랑 그렇게 뭐 거의 손녀처럼 지냈는데 이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앨범을 녹음을 했습니다. 결국 전곡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021년 8월 3일과 5일 이때 이제 공연을 잡게 돼요. 이제 모두가 걱정을 한 거죠. 공연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서 있는 것도 힘든 나이잖아요. 네. 95세면은 네. 많이 95세니까 우리 나이로는 이제 97세, 6세예요. 네. 안내 방송도 나왔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 뭐 자다가 뭐 이렇게 그러실 수 무대를 있다. 갑자기 내려가실 수도 있고 해도 놀라지 마시라라고 네네네. 했다는데 무대 딱 올라가니까 평생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노래를 하고 가사 한 번 안 틀리고 그 노래할 때 이게 손을 딱 뻗는 제스처가 있어요. 네. 그것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레이디 가가 이름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레이디 가가 딱 무대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서 레이디 가가라고 딱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뇌에 기억돼 있는 것보다도 그냥 몸의 기억이 그쵸. 있으신가 보다.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건지 행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 마지막 공연을 했다는 걸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은 나는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수다. 또 하실 수도 있는. 하실 수도 있고 재즈 피아니스트 그 반주자가 네. 집에 오면은 평소처럼 그냥 연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야. 자기는 다음 공연을 준비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평생을 노래를 하셨고 그분이 이제 올해 네. 7월에 이제 작고를 하셨거든요. 올해 7월이요? 네. 그러니까 8월생이시니까 네. 이제 97번째 생일 열흘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직전까지도 노래 연습을 계속 하셨대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연습했던 노래가 첫 번째 넘버원 히트곡인 아까 말씀드렸던 Because of You라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음악과 시작을 해서 음악으로 끝냈던 가수였죠. 그럼 그 95라는 숫자는 마지막 공연을 했던 날 95세가 됐죠. 대단하네요, 진짜. 네, 전설 같은 이야기죠. 토니 베넷, 저도 한번 좀 이따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분이 일단 생각이 네. 많이 나셨고 그래서 95라는 숫자를 주셨고 네, 그렇다고 꼭 뭐 연세가 많은 분들만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즈계도. 예. 네, 다양한 뭐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이 네. 있는데요. 뭐 좀 젊은 연주자 중에서 음. 제가 골라보자면 이제 그레고리 포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도 되게
어린 시절이 좀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아빠들은 집을 나갈까요? 그러니까요. 왜 자꾸 집을 나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을 나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어머니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네. LP가 잔뜩 있었는데 네. 만지지 말라고. 아. LP는 이제 떨어뜨리면은 그 손상이 그쵸, 되니까 그쵸. 네. CD랑 다르잖아요. 또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나가면 LP장에 손을 대고 꺼내서 음악을 듣곤 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음악가가 넷킹콜이었어요. 넷킹 콜. 네. 아, 이름은 좀 들어봤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네.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가수인데요. 네. 되게 미남이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해요. 음. 그러니까 그 앨범 커버를 보고 반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네네네.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아. 근데 음악을 틀었는데 마치 나에게 아버지가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아버지로 삼아야겠다 해서 가상의 아버지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로 컸는데 네. 음악가가 됐을 것 같잖아요. 네.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뭐야? 그레고리 포터가 네, 덩치가 엄청 커요. 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네. 그 주립대 전액장 학생으로 갈 정도로 잘했다고 합니다. 오. 이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꿈은 이제 빨리 프로 선수가 돼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건데 한 2학년쯤 됐을 때 어깨 부상을 당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의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은퇴하십시오. 라고 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예요. 네. 운동밖에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그 말을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했더니 네.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뭐 다칠 일도 없고 코치한테 혼나고 맞고 할 일도 없고 아. 힘든 운동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어머니도 멋있네요. 어머니 멋있으시죠. 네. 근데 뭐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캠퍼스 이제 대학 캠퍼스 다니다가 네. 도서관에 갑니다. 네. 거기 이제 음반이 있는 데를 가게 되는데 음. 거기서 넷킹콜의 음악을 다시 듣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내 가상의 네. 아버지. 가상의 아버지. 아. 그래가지고 음악을 듣고 나 노래 잘하는데 노래하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또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어머니랑 정말 친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다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목소리가 정말 좋고 넌 정말 넷킹콜 같은 가수가 될 수 있다. 꼭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 멋진 엄마와 그 멋진 아들 두고 아빠는 왜 나간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나 비극적인 게 네. 어머니가 얼마 뒤에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터뷰 때 물어봤어요. 그게 일종의 유언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걸 계속 그렇게 마음에 담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수의 길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가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뮤지컬 단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10년 넘게 일을 하는데 유명세는 안 얻어지고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요리사로 일도 하고 네. 뭐 이런 일을 전전하면서 요리사로 살게 돼요. 네.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시작했는데 30대 후반 거의 40이 될 때까지 음반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가수로 활동을 못 해요. 프로 가수로. 아니 그 목소리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은 그게 운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 띄고 음반사가 그걸 캐치해가지고 음반을 내주겠다고 해야지 가수가 되는 거지. 노래 잘해 가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 후반에 네. 운이 좋게 어떤 재즈 음반사에서 앨범을 내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말하기로는 이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날 찍은 음반은 내가 평생 팔아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십몇 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수로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앨범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갑니다. 그 앨범이 네. 와, 첫 번째 낸 앨범이 네. 그 40이 다 돼서 낸 앨범인데 네.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세계 최고의 재즈 음반사라고 하는 블루노트 레코드와 계약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앨범을 내고서는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약간 넷킹콜 느낌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렇기도 하고요. 성량이 넷킹콜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음반으로 들어도 좋은데 공연장 가면 다들 놀랍니다. 아, 그래요. 그 어느 한 재즈 페스티벌에 두 번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들 이제 피크닉을 이제 즐기고 있다가 네. 갑자기 노래 딱 시작하니까 전부 다 얼어가지고 무대만 쳐다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아니, 공연 가보셨어요? 저도 가보고 사실은 저는 그레고리 포터가 약간 고평가됐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뭐 그래미 받고 이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노래가 좀 고평가됐다. 왜냐하면 음반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담기는 게. 네네. 근데 저도 그때 딱 공연을 가서 듣고서 깜짝 놀라서 역대급이다 이거는. 그러면 그 그레고리 포터는 지난 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 아니면 세상이 좀 늦게 알아준 거 좀 원망스러워합니까?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 것 같냐라고 했더니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되게 아쉽겠죠. 어머니한테 성공한 모습을 못 보여드렸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음악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헌정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킹콜에게 헌정하는 앨범도 냈었고요. 그리고 되게 친한 친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네. 그 친형이 자기가 녹음할 때마다 항상 같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넛을 사들고 와서 스태프들에게 나눠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가사에서 형을 언급하는 넌지시 언급하는 그런 가사도 있고요. 네. 근데 그 형이 코로나 때 네. 세상을 떠납니다. 아휴, 또 왜 그래?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아휴.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그런 게 당신의 음악에 영향을 끼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퍼포머이자 가수의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민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 이거 자신의 이야기와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그레고리 포터라는 사람은 이 가수는 가족들 대부분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결혼. 있고요. 그리고 형제가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친형이 그 세상을 떠난 친형이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예민한 분들을 취재하는 우리 기자님은 재즈 기자로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참 스토리가 길인데요. 사실은 흑인 음악이잖아요. 힙합 R&B라는 게. 그렇죠. 근데 흑인 음악의 과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재즈랑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집트 출생이고요. 그리고 이집트 출생입니다. 그럼 이집트 시민권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군대 갈 때쯤 돼서 포기하셨구나. 포기한 게 아니라 여쭤봤죠. 나 이집트 시민권 없느냐. 네.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걸 너에게 취득을 해줬으면은 넌 한국에서 이집트인으로 살아야 되고 이집트 가서는 동양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그 군대 가는 것과 어떤 거가 낫느냐라고 하길래 그냥 군대 가겠습니다. 약간 그래도 원망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가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래요? 많이 사귀고. 네. 그럼 이집트에서 몇 년 사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아마 제가 태어나서 한 1년 좀 넘었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튀니지로 가게 됩니다. 튀니지도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네. 거기선 제 동생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한 5살쯤 됐을 때 한국에 왔고 네.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살았고요. 사우디에도 가셨어요? 사우디에도 갔습니다. 와.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에서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1년 반 살다가 우크라이나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3학년 다 돼서 한국에 왔죠. 그 해외에서 학교 다닌 그 이력으로 또 저 학교 가셨겠군요, 대학교.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정도는 안 됐고 심지어는 제가 좀 전공을 잘 모르고 갔어요. 제가 공대를 갔는데 그런 거 하는 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해외 살 때 즐겨보던 프로가 이제 MTV였습니다. 그건 뭐 전 세계 공통 언어니까 그쵸. 음악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 있던 음악이 힙합, R&B, 뭐 팝도 있었고. 그게 그럼 한 2000년쯤 돼요? 그쵸, 그 즈음이죠. 2000년 초반, 초중반. 그래가지고 그때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냥 일반 대중음악처럼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K-팝 듣듯이.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굉장히 특별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세대가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제 또래가 가장 팝을 안 들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하긴 우리 선배 세대들은 워낙 이제 팝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팝 정도랑 우리나라 음악의 격차가 뭐 크다고 생각하셨을 네. 테니까. 그러니까 뭐 카페인지 뭐 그런 데 가셔서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요즘 세대는 또 이제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 듣고. 근데 저희 때는 약간 그 중간에 있어서 팝 음악을 많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럼 글을 좀 써볼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요? 아니죠.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네. 근데 대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부터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죠. 네. 돈을 받고 이미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네, 군대 가기 2학년 전에? 때. 네. 당시에 제가 이제 꿈을 제가 공대로서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음악으로 가야겠다. 근데 음악가가 될 건 아니었고 음반사를 가던가 아니면 음악 잡지사를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음악 잡지사가 좀 더 우선순위 있었어요. 글을 썼으니까. 근데 음악 잡지사가 클래식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그쪽은 제가 클래식을 좋아했지만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네. 대중음악 잡지는 없고 재즈 음악 잡지만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재즈 잡지들은. 그래서 재즈 잡지를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뭐 필자든 기자든 모집을 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전역하고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혹시나 그랬는데 하필이면 제가 군대 가 있는데 일병인데 모집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아이고야. 기자와 필자를 모집한다고.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는 없을 기회고. 네. 근데 기자는 일단 못하는 거니까 필자를 지원했어요. 기고 필자로. 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운이 좋게.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잡지와 리뷰용 음반을 받을 주소를 보내라 라고 했는데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군인이라고. 아. 그래서 썼어요. 제가 저 사실은 일병 뭐 저희 강릉에 부대에 있는 일병입니다. 이러고 보냈더니 네.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던 그 군인입니다. 이랬더니 그냥 네. 제대하고 연락하시라고. 아, 그럴만하죠. 그럴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제대하고 전화했어도 무방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거 그때는 끝나면 끝이다. 이거 아니면 끝이다. 그래서 설득을 했죠. 제가 3개의 매체 글을 쓰고 있고 할 수 있다. 거기 방식에 다 맞추겠다. 라고 했더니 그럼 한 달 먼저 해보자고 하고서 음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서 종이에다가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종이에다가 리뷰를 다 쓰고서 싸지방 가서 이제 이메일로 써가지고 이제 리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 이렇게 하자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할 때까지 이제 하면서 그때가 이제 굉장한 전환점이었죠. 흑인 음악에서 재즈로 제가 이제 바뀌어가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아예 이제 기자로 일하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재즈 잡지가 재즈 피플이에요? 네, 맞습니다. 재즈 피플은 몇 분이나 보십니까? 정기적으로 보신 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대회비여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잡지라는 게 굉장한 사양 사업이고요. 네. 산업이고 제가 들어갈 때도 잡지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었던 거였고 심지어는 재즈가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 당시엔 정말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거든요. 그래서 독자층이 많지 않았죠. 지금 이렇게 글 같은 거 기고하고 혹은 뭐 쓰시면 네. 기사 쓰시면 독자 반응들은 어떻게 좀 옵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요. 네.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매체다 보니까 피드백이 오기 힘들고 피드백이 와도 안 좋은 피드백만 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거는 애써 뭐 그렇게 피드백 할 필요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죠. 연락이 없으면 잘한 거다. 연락이 오면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열심히 써서 조사해서 글을 썼는데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걸 누가 읽긴 하는가? 이거 답답하구나. 이거 해야 되나? 약간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다고 막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허공에 글 날리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아무도 안 보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제 지금 그걸 한 8년? 네, 8년, 9년 정도 이제 네, 됐죠. 네. 해오고 계시고. 근데 지금 이제 그 기사 업무 외에도, 그러니까 기자로서 하신 일 외에도 지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유튜브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뭐 회사 허락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요. 사실은 몰래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 했냐면 그것도 사실은 그 재즈 잡지에 대한 되게 힘듦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이제 2권을 썼고 2권을 번역해서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책도 안 팔리고 잡지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홍보도 잘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뭐 네. 관심이나 있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가 이제 막 많이 올라오던 시기여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조사한 게 아까우니까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시작이었죠. 주로 그럼 그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는 거는 그 재즈 음악에 대한 기자님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에요? 아니면 그 음악 자체를 좀 감상하시게 많이 합니까? 이제 2가지인데요. 네. 이제 아마 구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 플레이리스트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테마에 맞춰서 곡을 선곡해 놓은 게 있어요. 퇴근길에 듣기 좋은 재즈 음악 그런 거죠. 뭐 20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가장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애착을 갖고 있는 건 제가 나와서 해설을 하는 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네. 또는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 만나서 인터뷰한 거. 제가 가장 이제 아끼는 컨텐츠입니다. 많이 나온 조회수는 얼마나 나왔어요?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건데요. 네. 그 젤못도 무조건 아는 유명한 재즈 모음곡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게 있어요. 네. 그게 한 740만? 740만. 네네. 대박이나 이건 돈 하나도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좀 해라, 좀 투자 좀 해라 이러는데 돈 못 번다고 하면은 그냥 하는 말인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도 그 컨텐츠를 또 많이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데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도 꽤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항상 조금이라도 해설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를 들어 연주자인 경우에는 네네네. 연주자에 대한 소개를 조금이라도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곡에 대한 거면은 곡에 대한 해설을 조금이라도 붙여가지고 그래도 이 곡이 어떤 곡이다 네. 종류 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듣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네, 그래서 그건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네. 음악 소리만 들으시고, 맞아요.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유튜브 말고도 네. 공연 기획에도 손을 내십니까? 공연 계획은 사실은 아주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당연히 재즈. 그렇죠, 공연이죠. 네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하나와 함께 네. 한화? 하나와 함께 그 해외 아티스트를 모시고 와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공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재즈 아티스트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리사 오노라는 이제 보컬리스트도 왔었고요. 네네네. 러셀 말론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도 왔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2월에 데이빗 베누아라고 하는 이제 거장 피아니스트가 오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너츠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그러니까 네. 우리는 스누피로 많이 네. 알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그 음악을 이제 하셨던 분인데 최초로 만드신 분은 다른 재즈 피아니스트고 네. 그분이 어느 순간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어받아서 하신 분이 데이빗 베누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2월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오. 이제 그 앱에서 그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티켓을 앱이요? 하나 라이프 플러스 앱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요?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응모를 하시면은 추첨 받아서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라이프 인 넘버스 공식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넘어서고 싶은 숫자 얼마입니까? 저는 70으로 하겠습니다. 70은 70세 뭐 이런 건가요? 70세 맞습니다. 70세까지 기자하고 싶다? 아니면... 일단 일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때는 이제 70대가 뭐 지금 60대, 뭐 50대일 것 같은 음.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네. 굉장히 이제 들뜨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너무 이제 끝나고 와서 막 주체를 못하는. 아. 그게 어떤 때냐면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터뷰했을 때 보통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재즈 연주자들은 그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건 그만큼 그 역사를 다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사하면서 책에서 보든 뭐 기사에서 봤던 내용들을 그분들은 네. 그냥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 누구 만났는데 뭐 그냥 그랬어. 이런 얘기를 막 해주세요. 살아있는 역사군요, 그냥. 살아있는 역사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귀를 기울여라, 귀를 열어라. 이게 음악적 연주적으로 보면은 되게 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내가 연주하는 소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베이스 연주자, 기타 연주자, 드럼 연주자, 피아노 연주자의 소리를 듣고 상호적인 연주를 해야 된다. 그게 재즈의 기본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말인데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오래 사셨던 분들이 단순히 그 연주에 대한 그 기본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소통,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네네네.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 재즈의 역사 자체가 그렇거든요. 재즈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트럼펫 연주자 마일스 데이비스를 언급할 거예요. 네. 그분은 1940년대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등장한 거의 모든 재즈 장르를 만들었거나 거기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 힙합이었어요. 네? 힙합과 재즈를 접목하는 음악. 그래요? 그걸 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그 모든 게 자기가 능력이 다 뛰어나서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귀를 여셨구나. 귀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구상은 항상 하고 있었고 그 구상에 공감할 수 있는 연주자들, 자기보다 어리지만 능력 있는 연주자들을 기용할 줄 알았고 그들에게 그걸 말을 해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넌 이거 할 수 있지. 그럼 같이 하자. 라고 해서 계속 혁명을 일으켰고 네. 자기가 새로운 음악을 했을 때는 절대로 예전에 했던 걸 연주하지 않았어요. 야, 항상 새로운 거. 멋있네요. 네. 91년, 92년이면 뭐 MC 해머 있고 뭐 이럴 때 대충 그거보다 조금 살짝 지나서 근데 살짝 거의 지났습니까? 비슷한 시기죠. 네. 네네네. 그때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만 네. 와 그때 이미 내가 이만큼 쌓아온 재즈 그리고 그 재즈에 새로 이제 막 시작하는 힙합을 같이 네. 접목하겠다. 그러니까 힙합을 아는 것도 사실 신기한 나이인데 이렇게 젊은 연주자 그때도 힙합 프로듀서를 데려와서 같이 네네네. 했었는데 그 힙합 프로듀서는 나중에 이제 뭐 투팍, 아. 우텐 클랜, 노트리스 네네네네. B.I.G 같은 이제 90년대 주축 힙합 뮤지션들의 곡을 만드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했을 때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야, 그런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행운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 기자님께서도 그런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연주자들 이런 분들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그게 좀 오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런 나이가 됐을 때 후배들 귀를 열고 얘기를 듣고 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고이지 않고 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야, 요 앨범 혹은 뭐 요건 한번 보면 진짜 넌 이제 재즈의 매력에 푹 빠질 거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음반 혹은 뭐 가수 이제 있으시다면 네. 누가 좀 있을까요? 일단 토니 베넷 저희가 소개를 토니 했잖아요. 베넷, 네. 그래서 토니 베넷 노래 앨범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I Wanna Be라는 앨범이 있어요. 네. 그 I Wanna Be라는 곡, 그 I Wanna Be Around라는 곡과 Good Life라고 하는 토니 베넷의 대표곡이 들어가 있는 건데 되게 듣기도 쉽고 또 네. 재즈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서 듣기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주로 한다면 아마 입문 앨범들 중에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라는 연주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제 왈츠 포 데비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에는 이제 굉장히 낭만적이고 선율적인 곡들이 많아서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재즈에 딱 입문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럼 제가 일 끝나고 한번 토니 베넷의 음악 한번 들으면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류희성 기자님 앞으로도 이 재즈 전문 기자로서 또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많이 생산해 주시고요. 네. 저도 그 재즈 기자 채널 구독 좀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프 인 넘버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